네,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웨비나 저희 제 17회차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무더위와 장마가 오가는 여름철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 시작으로 오늘 진짜로 웨비나 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한승환 기술사님께서 자연천이를 이용한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생태하천이라는 분야에서 기술사님들께서는 하천 기본계획 수립,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 정비사업, 수변 활력 거점 사업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사업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천이라는 부분이 매우 변화무쌍하고 유동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수리수문, 토목, 생태, 안전 등 복합 분야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연환경관리 기술사분들이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현재 삼안의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신 한승환 기술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웹상이지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생태학을 전공했습니다. 식물 생태학을 전공했고요. 하천 쪽에 관심이 많아서 직장을 찾던 중 어떻게 사만이라는 회사하고 연이 닿아서 이 사만이라는 회사가 좀 하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 하천 환경 계획 일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평가 일 같이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그동안 경험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했던 부분이 나름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좀 공유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저보다 더더더 전문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면 좋을지. 대부분 아시는 내용도 있겠지만, 제가 좀 밑에부터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지식보다는 여기 전부 다 전문가분들 모이셨으니까, 조금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좀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같이 내 의견은 이렇다. 누구나 다 자기가 옳다 할 것은 없잖아요. 이제 자기 경험에 비춰서 조금 얘기하는 시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발표 준비한 내용 간략하게 조금은 좀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통 하면은 3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고 질문 좀 받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자연천이를 이용한 생태복원,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 전부 계획 많이 하시잖아요. 환경계획 하시는데 어떤 걸 필두로 해서 할 것인가, 10년 전으로 하면 좋을까, 5년 전으로 하면 좋을까, 100년 전으로 하면 좋을까, 사람이 없던 때로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좁혀가는 그러한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생태하천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생태하천이 어떤 건지 간략히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는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해서, 복원의 의미부터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복원이 뭔지를 좀 간략히라도 알고 해야지 제가 좀 스토리텔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시는 내용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내용도 한번 살짝 언급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 만큼 그 주요 기본 방향에 대한 사례를 한두 가지, 아니면 시간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는 거를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그렇게 가졌으면 합니다. 예, 첫 번째로 생태하천 계획 및 추진 현황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손을 좀 덜 댔다고 하는 하도 내의 그런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여울과 소가 살아있고요. 끊는 데 없이 연속되어 있죠. 그죠? 예. 산림하고도 연결돼서 추위대를 형성하고 있고, 둥치, 고수부지 같은 경우는 평평한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꾸복꾸, 이렇게 많이 울퉁불퉁하고 자연스러운 형상을 띠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형상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서 이러한 물웅덩이는 주변에 사는 생물들에게 또한 생명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고수부지 내에도 자연스럽게 나무들 하반님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예, 행 쪽으로도 마찬가지죠. 산림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돌을 하나 이렇게 딱 들춰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천에서 수질을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돌을 들춰보시는 거예요. 돌을 들춰봤을 때, 이렇게 생물들이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면, 아, 적어도 이 하천은 최근, 1년간, 2년간, 수질에 대한 큰 임팩트 없이 유지되고 있는 하천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대의 경우에는 이 한 가지 생물이 부점을 하거나 썩거나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데서는 한 번에 죽여질러도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고요. 많은 생물이 다양하다는 얘기죠. 또 이들은 서로 먹고 먹히면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스가 납자로 잡아먹다 잡힌 그러한 사진입니다. 하천 고유의 특성, 하천 특성은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데,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특성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좀 역동성, 물리성, 연속성, 수질, 하천에서 수질은 자적만 아니라 자탁도 있는 거죠. 자탁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천을 더럽히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하천이 너무 오염됐기 때문에 인간으로 인해서 이제 자정작용만을 얘기하지만 하천 스스로는 자탁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머무는 곳에서는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자탁작용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데를 좋아하는 생물들이 살게 되죠. 수질, 자전거, 자탁작용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에 따른 변화 같습니다. 생태계는 당연히 천이가 있어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만 특히 하천이라는 공간은 강우에 따라서 시간도 그렇지만 강우에 따라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천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의 동안의 자연적 변화에 형성하고 변화 과정을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이게 하천이 환경적인 부분의 특징이 아닐까 하고요. 이러한 하천은 자연적인 변화와 인위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강우에 의해서 어떠한 지질 활동에 의해서 가뭄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이런 데서 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자연적인 변화는 인간 측면의 얘기이기는 하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그나마 이것은 자연적인 변화는 말 그대로 자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인위적인 변화가 문제인 것이죠. 인간 활동의 위주를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인 변화를 굉장히 많이 가하고 있고 이것은 당연히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들은 본래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들어서 벌써 20, 30년 됐지만 이러한 인위적인 변화를 좀 되돌리기 위해서 하천 환경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예. 국토부 같은 경우는 치수 사업을 시작해서 196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환경 사업만 말씀을 드리면은 환경부에서는 1987년 오염하천 정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준설 사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자연 친화적 하천 복원 사업, 생태 하천 복원 사업 해가지고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국토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일원화가 됐지만 국토부 같은 경우는 1990년대 말에 하천 환경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일어나되기 전까지 지방하천에 대해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2018년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일어나가 됐고, 지금은 환경부에서, 하천에 대한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하천이 환경부로 돌아오면 저는 하천 환경일이 많이 늘어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데 의외로 실질적으로 하는 하천 환경 사업은 많이 줄었습니다. 줄게 되더라고요. 기존의 치수 따로 환경 따로 할 때는 환경을 계속하기 위해서 환경 사업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환경보다는 치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치수 사업에 아직까지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는 환경부에서 환경계획과라든지 하천 계획과라든지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연구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천 환경을 복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연구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이제 모든 사업에 환경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은 적극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천이 좀 더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복원될 수 있는데 기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하천 사업에 이제는 일원화가 됐으니까 치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생태 환경이 녹아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도적 장치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미 돼 있습니다. 우리 하천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은 하천 환경 계획이라는 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성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하천 환경 계획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부산이 아니라 저기죠. 낙동강기업 환경청이죠. 거기서 시범 사업으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지침대로 생태 환경 부분을 수립해 봐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하천 기본계획부터 하천 환경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는 거죠. 이제까지 제도는 있었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던 측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그러한 것들이 실행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천 환경 사업은 이렇게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 다른 사업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뭐 도로나 철도, 뭐 이런 토목 사업과는 다르게 뭐 식물 식재라든지 생물 서식처 조성 등 생물을 다루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뭐 다른 토목 사업처럼 정량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토목과 생태가 조화가 중요한 거고요. 다른 모든 토목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준공시에 100%죠. 준공시에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준공할 당시에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새 거잖아요.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천 환경 사업은 어떨까요? 생태 보건 사업도 마찬가지죠. 준공이 시작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생물종의 10분의 1밖에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들이 관계며 또 그들이 뭐 또한 생활사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 만들어주고 그네들이 만들어가게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사업과의 가장 큰 다른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의 작업이라는 거죠. 뭐 다른 사업도 도로면 도로 전문가가 가장 중요시하고 뭐 철도면 철도 전문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이어서 수리수문 전문가가 인간 위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수질이라든지 생태, 조경, 시공, 역사, 인문사회, 환경단체, 지역 주민까지 하천의 특성에 따라서 중요시되는 것들이 전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하천에서는 수질이 가장 중요한 하천이 또 있고 어떤 하천에서는 역사가 중요한 하천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 공동의 작업이다. 하천이라는 것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들은 상충되잖아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치수적인 부분 올리면은 어떻습니까? 환경적인 부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느 분야나 그래요. 어떤 부분을 환경적인 부분 올리면 치수적인 부분 올리고 치중하게 되면은 다른 쪽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화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좀 조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춰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분야 우리 전부 자연 기술사님이시지만 그러한 부분을 가장 조율할 수 있는 게 좀 저는 이쪽 환경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전문가 집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역할을 제너럴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우리 각각의 전문가는 스페셜리스트고 제너럴리스트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다 아시는 거죠. 이 정도로 뭐 생태와 토목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을 고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하천이 아닐까.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이제 다른 것도 전부 다 그렇게 나가야겠지만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뭐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하천 환경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한 40년이 돼갑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는 1987년도에 오염하천 정화 사업 해가지고 하천 바닥을 긁어내는 중설 사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증설 사업부터 시작해서 물이 너무 더러우니까 이게 생물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하천 주변에 갈 수가 없으니까 덮는 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썩은 거라도 걷어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80년대 시작을 해서 90년대, 2000년대 거쳐가지고 많이 발전을 해왔잖아요. 옛날의 하천보다 지금 우리 주변의 하천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썩은 냄새도 안 나고 이제 복개도 털어내고 있고 굉장히 좋아졌는데, 근데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시행된 하천 사업을 보니까 또 조금의 문제점, 개선할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보다 아무 생물이 살지 못했던 그때보다는 좋아졌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 똑같은 하천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냥 여기 앉으셔서도 제주도에 있는 하천하고 저기 강원도 철원에 있는 하천하고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이 실시된 하천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공간이 있는 데는 습지 만들어 놓고 사람 있는 데는 자전거 도로 공간이 좀 더 있으면 산책로, 개방에는 돌로 쌓아가지고 생태 블록 해놓고 저수로에는 저수호환 만들어 놓고 돌이나 호환 놓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천 환경 사업을 하면서 똑같은 것들을 계속 양산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이제는 조금 돌이켜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하천을 어떤 시기에 가면은 여기에서는 은어가 있었는데 어떤 시기에 가면 장어를 하고 어떤 시기에 가면 참개가 있어가지고 하고 어디 가면 뭐가 있었는데 하천 고유의 특성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이 인간 위주로 전부 다 비슷한 하천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뭐 계획, 습지나 비오톱, 돌무더기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너무 우리가 일률적으로 도입하고 획일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똑같은 하천을 만들어냈다. 이제부터는 이거를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도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복원해야지 맞느냐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한 다음에도 너무나 인위적으로 인간 위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하천이 변해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가 만들어놔도 자기가 변해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고 있다는 거죠. 관리를 통해서. 그 다음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하천 특성에 관계없이 비슷한 패턴으로 복원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환경사업, 하천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생태보건 사업을 할 때도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하중도만 뽑아 놓은 거예요. 이거는 황구지천이고요. 동북천이고 오산천이고 성환천이고 이게 전국에 있는 하천들입니다. 뭐 다르지 않습니다. 뭐 호화는 더 똑같고요. 뭐 젖으로 다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손을 댄 하천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씩은 이제는 우리 40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부터 여기 자원기술사님들부터 좀 개선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복원하면 좋을까요? 뭐 너무 거창할지도 제목이 너무 거창합니다. 제가 쳤지만 어쨌든 제목보다는 한번 내용적으로 한번 이제 접근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생태란 무엇인가 다 아시겠죠? 뭐 간단히 넘어갈게요. 생태는 저는 그렇습니다.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태라는 용어는 우리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회, 뭐 경제 모든 데서 다 쓰고 있잖아요. 무슨 생태계, 산업 생태계다, 정치 생태계다, 무슨 생태계 쓰고 있잖아요. 결국은 관계다. 그 둘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를 쓰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쓰는 생태도 관계다. 나를 중심으로 주변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물과 생물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생태고 생태계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얘들이 있어야지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고 생물 다양성이 높아져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기승전 생물 다양성.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자원 기술사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저는 90% 이상은 기승전 생물 다양성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또 이렇게 생태계 서비스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 복원이란 뭘까요? 생태 복원이란 뭐 너무나 뻔한 질문인데 예, 그래도 이게 이제 흐름상 중요하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렇게 훼손된 게 있으면은 원래는 제가 질문 많이 드리고 하는데 수업하면서 오늘은 질문을 못 드리니까 이렇게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원래의 상태대로 돌리는 것이 복원이다. 원래대로 돌리는 게 복원 맞죠? 그런데 이 문화재 같은 경우 원래대로 돌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빛도 조건, 온도 조건, 습도 조건,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은 당연하고, 그죠? 근데 자연도 그렇냐는 거예요. 우리 생태보건에서 보건도 그렇게 건드리지 못하게 하니, 건드리지 못하게가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생태보건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유지하려고 해서 유지를 할 수가 없죠. 변해가잖아요. 그것이 천인 거고요.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태 복원을 이컬러지컬 레스토레이션이라고 쓰고 있지만 레스토레이션이라는 것은 원래 제일 복원을 돌리는 것이고요. 비슷한 용어로 복구가 있잖아요. 리커버리. 리커버리는 그에 따른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옛날에 회복이라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돌린 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게 리커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태 복원에서의 복원은 리커버리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돌린 다음에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생태 복원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 이컬러지컬 리커버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컬러지컬 리커버리라고 하자는 게 아니라 이컬러지컬 레스토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읽고 쓰지만 그 의미는 리커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이제 상기를 시켜드리려고 이 PPT를 넣었고요. 그래서 생태 복원이라는 것은 훼손, 저하, 파괴된 생태계가 회복, 리커버리 할 수 있도록 인간이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 중요한 건 인간이 도움을 주는 과정이 생태 복원인 거예요. 인간이 도움을 주는 과정. 그러면은 인간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생태계에. 어떤 도움을 줘야 할까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볼게요. 이거 컴퓨터가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환경 특성에 따라서 기후라든지 지형, 토양, 수문, 인간관세 이러한 환경 특성에 따라서 물리적 환경이 형성이 되죠. 어디에는 하천으로 치면은 물의 흐름에 따라서 여울도 형성되고 소도 형성되고 물의 특성과 지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이 물리적 환경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물리적 환경에 야생 동식물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생태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생태복원이 인간이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생태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환경 특성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기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지형, 토양 못 바꾸죠. 겨우 이제 하는 게 인공광우 조금 내릴랑말랑하게 하는 정도입니다. 환경 특성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이. 도움을 줄 수 없어요. 환경 특성을 바꾸는데. 야생 동식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넣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고 중요한 사업들,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생물들에 의해서만 하고 있죠.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태 보건 사업은 이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그죠? 필요하게.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그런데 이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줌에 있어서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유지가 가능하고 생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레퍼런스가 됐던 뭐 타겟 스피시스가 됐던 목표로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살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생태복원이다. 생태복원은 인간이 훼손 저하된 생태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간이 도움을 주는 과정인데 인간이 줄 수 있는 도움은 이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우리가 지금 모든 활동은 이 물리적 환경을 모든 공법은 이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수질 같은 경우는 제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속성이 확보된다면은 이 야생 동식물들은 훨씬 더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변에 사는 야생 동식물들을 통해서 건강성을 파악을 하기도 하죠. 그 외에 시설물이라든지 침수라든지 비발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하천 환경사업, 생태 보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여기 기술사님들은 쉽게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네, 밑에는 좀 이제 그러한 것들 풀어서 써 놓은 거고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복원을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저보다 더 지식도 많고 학식도 넓으시고 하지만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모습, 처음에 말씀드렸던 10년 전 모습일까요? 100년 전 모습일까요? 인간이 살아가기 전의 모습일까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줘야 될 부분은 어떤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생태 복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변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떠한 모습으로 복원시켜 놓더라도 그 모습은 변해가게 됩니다.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천이잖아요. 그죠? 생태계는 어떻게 이렇게 궤도를 그리면서, 트레젝토리를 그리면서 천이 과정을 통해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해가는 과정 중에 한 단면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한 단면으로 만들어주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처음의 모습을 찾는 게 지금은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복원할까에서 초점은 어떠한 모습으로 복원하더라도 변해간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부터는 또 아시는 걸 거예요. 보존형, 복원형. 당연히 이미 양호한 것은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없애면서 우리가 뭔가 복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원 사업이 취지에도 어긋나는 거고요. 그래서 보존형은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시간을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복원 사업하면서 그러니까 뭐 잘 보존된 데까지 훼손돼 가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원형일 겁니다.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원을 시키는 거고, 복원형은 모범형과 가능성형으로 나눌 수 있고, 이 부분도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는 거라서 빨리 넘어갈게요. 이 모범형 같은 경우는 시간적 접근과 공간적 접근. 과거의 이 하천의 모습이 이랬다. 이 옛날 문헌이라든지 할머니 증언이라든지 과거 고지도라든지 위성 사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고 옛날의 모습이 이랬다.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되돌리자.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두 번째, 공간적 접근. 이 하천과 비슷한 규모의 하천, 주변에 있는 하천의 모습이 이렇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따서 되돌리자. 왜 본따입니까? 새로 만들지 않고 사람이 창의적인데. 우리는 생태계에 대해서 아는 게 적기 때문에, 아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태계는 본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능성형이죠. 가능성형, 뭔가 따라 옛날 뭣도 없고 너무 일찍부터 사람들이 훼손을 시켜가지고 그럴 때는 그 지역의 입지, 또 2차 정보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공학적으로 유지 가능하고 생태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그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원하는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필수 서식처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복원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이 모범형이라는 것은 결국 레퍼런스죠. 참조 모델입니다. 우리가 뭔가 보고 따라하는 국제생태보건협회에서도 레퍼런스를 꼭 선정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참조 모델 선정이 결국은 모범형이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가능성형이라는 것은 목표종 선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래저래 따라할 게 없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것이 공학적으로 가능할까? 아니면 여기 어떤 생물이 살면 좋을까? 인간에게 좋을까? 생태적으로 좋을까? 그래서 목표를 정해서 만드는 것. 이러한 모습으로 복원을 시켜놓고 이것이 변해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복원시키면 맞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부터는 뭐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생태학적 참조라는 거는 훼손되기 이전의 생태계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보고 따라하는 거겠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참조부지나 생태학적 설명이 없을 때 아무것도 보고 따라할 게 없을 때 2차 정보의 통합이다. 2차 정보들, 그 주변에 있는 식물이라든지 문헌이라든지 2차 정보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잡게 된다. 그게 이제 목표종일 거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저도 하천환경계획을 많이 해봤잖아요. 목표종도 많이 잡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레퍼런스를 찾으면서 목표종을 정하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따라할 레퍼런스가 있으면 진짜 그거를 찾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과거에 있었던 생물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있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러한 생물종 그 두 개가 복합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합쳐져서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조 모델은 생태 복원을 위한 지침으로 모든 계획의 근간이고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뭐 국제 생태 복원 학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조 모델은 정점인 상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모든 생태 복원 프로젝트에서는 불완전할지라도 레퍼런스가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죠. 예, 참조 모델, 참조 부지 유형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사업이 있었어요. DB 구축.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어떠한 기회가 되면은 이런 연구 사업을 한번 하자고 조금 이렇게 좀 추진을 제안을 하고 싶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여울을 만든다 했을 때 어떤 여울을 만들어야 될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여울에 대한 DB가
한 1000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울 1000개를 조사해가지고 그 1000개에 사는 생물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울 1000개에 대한 유량이라든지 유속이라든지 물리적 환경,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료죠. 되게 돌로 되어 있는지 흙으로 되어 있는지 나무로 되어 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DB가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맞는 여울의 저기를 뽑을 수 있잖아요. 뽑아와서 그것을 적용시키는, 그러면 생물하고도 연계가 되고, 이런 사업들이 2000년대 4대강 이전까지 계속 추진됐었습니다. 근데 4대강을 하면서 이게 딱 사그라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게 이 서식처 부분에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서식처 부분에서 모아져야지, 만약에 HSI 같은 것 하더라도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쉽죠. 적합도 지수 우리가 만들 때도 그러한 것들하고 연계도 되고, 어쨌든 그러한 어떠한 그 DB가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더 전문가들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레퍼런스고, 또 하나는 또 가능성이죠. 형 말씀드렸잖아요. 레퍼런스 따라할 게 없을 때는 그 목표종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복원을 시킨다. 그런데 목표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생물 종뿐만이 아니라 역사, 문화, 경제, 먹거리, 놀거리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정해야지만이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정비 방향 같은 거를 제대로 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여울 하나, 아까 여울 말씀드렸으니까, 만드는데, 이거를 돌로 만들지, 나무로 만들지, 큰 돌로 만들지, 작은 돌로 만들지, 모르잖아요. 여울 하나를 만들어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깊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울을 만들어가. 주무관한테 가니까, 여기 큰 돌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죠. 또 과장한테 여기 나무를 좀 쓰는 게 좋죠? 또, 바꿔서 또 갑니다. 국장한테 마지막에, 사업비도 안 나오는데 여울이 꼭 있어야 됩니까? 하면 뭐하고 합니까? 머리 국적이면서, 그렇죠. 여기 굳이 여울이 없어도 되겠죠? 하면서 나와요. 사업이 우리가 추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울을 만들 때, 여기에 은어를 목표종으로 정했다고 쳐보세요. 은어는 바위에부터 이끼를 뜯어먹고 삽니다. 여울이 바위에 먹고. 은어가 목표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큰 바위를 넣어야 되고, 큰 바위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기에 은어가 돌아와서 결국에는 사람들도 돌아오고, 이러한 독특한 하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계획이 바뀔까요? 은어라는 목표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계획은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종을 제대로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목표종을 정할 때는 한종만 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식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양서파충류라든지 조류라든지 곤충이라든지 다 꼭 정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특이한 종이 있으면 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위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위계라는 게 이게 지금 당장 여기 호랑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당장 오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개가 올라면 하위가 와야지 비로소 10년, 100년이 지나가지고 그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단위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으니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일본의 가스미가오라고인데요. 10년 후에는 개개비, 20년 후에는 백조, 40년 후에는 학, 100년 후에는 따오게 이렇게 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도 할 때 어쨌든 큰 틀을 가지고 지금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렇게 차례대로 정해져 나가야 되고 그것을 정할 수 있는 게 하천 기본 계획이에요. 하천 기본 계획은 그 단일 하천 내에서의 최상위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문을 가시거나 기본 계획 자문을 가셔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는 환경 부분의 목표를 어떻게 세웠느냐 그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그리고 그 환경 계획에 따라서 실시 설계는 잘라서 나오잖아요. 잘라서. 근데 환경 계획이 기본 계획에서 환경 계획이 명확하게 쓰지 않다 보니까 실시 설계 그 5km, 10km 구간에서의 환경 계획을 또 다시 세시로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한 환경 계획하고 위에서 한 환경 계획하고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중구난방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천 환경 계획을 할 때는 하천 기본 계획을 하천 환경 관리 계획
이 부분부터 제대로 맞아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목표종 선정 절차 아닌데요. 이것은 뭐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서식자 적용성 평가라는 게 중요한데 결국은 이게 공학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술력으로 만들지 못하는 물리적 환경은 없습니다. 인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물리적 환경 만드는 거랬잖아요. 못 만드는 물리적 환경은 거의 없다고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자연 상태에 내놨을 때 유지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유지가 불가능한 거를 만들어 놓고 부시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식자 적용성이라는 것은 유지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 거기에 따른 그 지역의 유속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견딜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이 뭐 이것도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요. 뭐 예전에 저희가 공부할 때만 해도 천의 끝은 극상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 많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죠. 왜 퇴색이 됐을까요? 인간이 손을 안 대는 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간이 너무 관리가 다 들어가니까 하다못해 살림 하나를 보더라도 그대로 두고 있는 살림 거의 없잖아요. 다 인간이 경제적으로 해서 아니면은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어떤 경제림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뭐 천이라는 게 어쨌든 그냥 자연의 변화, 식물 군집의 변화 과정 정도 의미는 축소됐지만 하천 같은 경우에는 천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우리는 기후 자체가 몬순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에 비 한 번, 몇 년에 한 번씩 오면은 싹 떠내려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잖아요. 그걸 순환천이라고 하고 천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게 천이지만 변화 과정의 예측이 요즘에 와서는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극상이라는 그게 있었지만 특히 하천에서는 변화 과정의 예측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태 복원은 자연 천이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복원된 후에 억제된 천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가드닝이나 공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생태 복원의 의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변해가게끔. 그런데 변해가는 과정에 어떠한 그러니까 인위적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잘못 변해가면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를 해줄 수는 있겠죠. 생태 복원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 천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생태 복원과 탄소 중립, 이 부분은 이것만 해도 한두 시간 말씀드려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는 복원 사업이라는 것이 식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식물을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자연 생태계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거는 광합성밖에 없습니다. 광합성밖에 없는데, 광합성 기작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DAC 해가지고 탄소를 직접 흡수한 그거는 전기를 써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광합성밖에 없다. 그런데 보건 사업에서는 식물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일이 바로 생태 보건 사업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분 함유량이 크고 하천 같은 경우는 탄소 포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천 나가 보면은 갈대 무럭쇠 높이 사람 높이만큼 돼 있어요. 그거 싹 잘라보세요. 그러면은 9월 달에 가면 또 그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탄소 포집 상태가 크다는 거예요. 얘를 다 90% 이상이 탄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절한 식생 관리를 통해서는 탄소 흡수 능력 조절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장원으로서 이탄습지 저장원이죠. 저장이라는 거는 뭐예요? 분해되지 않게, 흡수한 거를 분해되지 않게 막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제 지금 이것도 나무 책상인데, 이게 탄소 저장입니다. 나무 큰 거를 분해되지 않게 책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주변에 어떤 책꽂이가 있다면 그것도 탄소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탄소 저장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탄습지 같은 경우는 기후적인 조건과 습지 조건과 그런 거에서 그런 것로 인해서 흡수된 탄소가 분해되지 않고 계속 쌓여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저장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즘에는 바이오차 굉장히 많이 활용 분야를 넓혀가고 있죠. 탄소 감옥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토양을 탄소에 어떻게 하면 저장도 하면서 굉장히 늦게 배출이 되게 하는 거죠. 늦게 분해가 되게 하는 거죠. 분해 속도를 굉장히 늦추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 탄소 저감은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인위적인 재료 사용하지 않고 인공적인 재료 사용하지 않고 주변의 재료 활용하고 또 MBS 같은 그러한 적용 기법 활용하고 이러한 것 자체가 탄소 저감의
역할을 한다 해서 어쨌든 생태 보건 사업, 하천 보건 사업은 탄소 중립과도 큰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 웹랜드 같은 경우는 뭐 습도라든지 뭐 기온에 따라서지만 훨씬 더 지하에 저장하는 양이 크죠. 이것도 넘어갈까요? 시간이 벌써 40분인데요. 이게 제가 사후 이렇게 환경 영향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고수부지에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이탈리안 글라스 외래종이에요. 그래서 국가하천이고 여기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했더니 이 사람들은 관행입니다. 관행이라서 우리는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농사 지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소먹인데요. 소 먹이려고 가을에 파종해가지고 여름에 수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낙동강청이 얘기하고 제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얘들이 이렇게 큰다는 것 자체는 탄소를 흡수하는 거잖아요. 탄소 흡수량이 클 것 같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탄소, 이번에, 하천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그 안에 내용이 탄소 흡수원 확충 계획이라는 파트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천을 이용해서 탄소 흡수량을 늘릴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계획도 있으니 여기는 뭐 탄소 흡수원 뭐 초지라고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드렸고 그 대신 이탈리안 글라스 같은 경우는 외래종이잖아요. 외래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소가 잘 먹는 풀들이 많지 않습니까? 갈풀이라든지 무럭새라든지 갈대라든지 그러한 것들로 대체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NBS, 뭐,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 해가지고, 뭐,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고, 뭐, 우리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생태계 원리를 기반으로, 한번 그것을 해결해 보자라는 거고, 이 NBS에 대한 정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쨌든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NBS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LID, GI, BGI, EE, 이러한 것들을 전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요즘에 이 MBS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MBS 전문가를 찾아요. 여기저기에서. 특히 해외 사업 같은 경우 하면은 여기에 환경 부문에 MBS 전문가를 넣어라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MBS 관련 어떠한 자격증 같은 거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지금 기술사 분들 계시지만 우리 기술사 회에서도 자연환경 관리 기술사가 그나마 MBS하고 가장 저는 가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MBS 위원회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우리 자연환경 기술사회는 MBS를 위해서 자연적인 기반으로 어떤 사회 문제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하나 공론화 시킨다면은 여기저기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MBS라는 것은 결국은 뭐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자연을 막 정복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바로 MBS다라고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조금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도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제도적인 부분도 좀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넣어봤는데요. 조사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벌써 45분이네요. 조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천 환경 계획을 하잖아요. 생태 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철도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측량이죠, 측량. 측량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그 기본적인 토대 위에 계획들이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생태 복원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조사예요, 조사. 그런데 조사 없이 계획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하천 쪽에서는 그래요. 조사라고 하면은 우리 EIA,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할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죠. 6계절 조사하면 많이 합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천 환경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설계에, 하천 기본계획 설계에, 조사에 대한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조사에 대한 비용은
이쪽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있어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사 목적은 환경 저감이에요, 단지.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생물들이 살고 얘들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설계했을 때 조사하려면 여러분들 뭐 쉽게 얘기해서 맹꽁이 하나 목표종으로 했다면 맹꽁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얼마나 살고 있는지, 언제부터 살았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조사들을 지금 되고 있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제대로 된 하천 계획을 위해서는 차차 변해가야 될, 우리가 제도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좀 빨리 왔는데요. 어쨌든 이거 말고도 또 많이 빼서 그런데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보통 보면은 몇 가지 정도를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뭐 사례까지 다 가기에는 그럴 것 같고 뭐 자연의 변화 과정을 인식해라. 이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까지 자연이 만들어 놓은 양호한 환경을 없애면서 공사하지 마라. 있는 거 유지하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라. 그런 부분인 거고요. 물리적 다양성 확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다양해야지 다양한 생물을 살 수 있잖아요. 모든 생물은 필요로 하는 물리적 환경이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의 생물에서도 생활사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물리적 환경이 다르고요. 근데 그것을 인간의 잣대로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물리적 환경이 얘들이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을 다양할 수 있는 공법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가장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물웅덩이에요. 물웅덩이. 지금 뭐 사진을 보여드릴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데요. 한번 볼까요? 이것만 물리적 다양성 공법. 우리가 하중도 만들잖아요. 하중도 만들면은 왜 만듭니까?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는 공간이에요. 하중도는. 그렇기 때문에 생물들한테는 반대로 굉장히 안정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내고 준공이에요. 어떤 생물이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중도 인간이 못 들어가게 만들었으면은 여기 물웅덩이도 파놓고 여기 남은 돌도 올려놓고 여기 갯벌들 꽂아놨거든요. 갯벌들도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생물들이 들어가서 쉽게 살 수 있는 세간살이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면으로 우리가 설계할 때 넣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것들이라든지 물웅덩이. 우리는 그냥 장비 철수하면서 물웅덩이 파놔라. 물웅덩이 파놔라. 이런 물웅덩이 하나 그냥 얕게 사람이 빠질 정도가 아닙니다. 얕은 물웅덩이 파면은 비 오면은 수분 용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발화되는 생물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 생물 다양성의 출발점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시 평평하게 해놓고 왔다고 하면은 전부 다 이 망초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같은 지역입니다. 좀 전 거하고는. 근데 이만큼 해놓고 해서 뭐 심지도 않았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메토종자가 발화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곤충이 달라지겠죠. 양수파충류가 달라지겠죠. 조류가 달라지겠죠. 우리는 단지 장비 철수하면서 얕은 물웅덩이 하나 파놨을 뿐인데 거기에 형성되는 생태계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 공사하다 남으면은 원래는 반출해야 되지만 그거 막 괜히 엄하게 처박지 말고 이렇게 모아놔라.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소형 포유류라든지 양서파충류들 들어가서 은신하고 산란하고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잖아요. 물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하다 남으면은 괜히 안 보이게 처리한다고 박지 말고 이렇게 모아놔라. 모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어들 들어가서 숨거나 물고기들 중에는 이런 돌에다가 알 붙이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 산란처로도 이용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뭐 연속성 같은 경우 뭐 어떠한 생물을 위시해서 우리가 연속성을 확보해야 되냐? 연속성이 확보되었다는 의미가 뭐냐? 어도만 만들어 놓았으면은 연속성이 확보되었다는 거냐? 그렇지 않죠. 어떤 생물을 위해서 연속성이 필요하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전자 다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연속성 확보를 하고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생물은 결국은 뭐다? 회유성 어류다. 회유성 어류는 언제 이동을 한다? 봄, 가을에 이동을 한다. 봄, 가을은 우리나라 그 이후에서 어떠다? 갈수기다. 갈수기에 얘들이 이동할 수 없다. 그러면은
연속성이 확보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갈수기에 얘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 그러한 것들이 공법으로 나타나야지, 갈수기에 얘들이 우리가 물을 모아 올려가지고 올라가야지 유전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어떠한 임팩트가 왔을 때 거기에서 살아남는 개체가 생기고, 그래야지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는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미생물 수질 자정 능력 같은 경우에서는 뭐 자정과 자탁이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질 자정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다? 미생물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질 정화를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 99%는 미생물의 활력을 돕는 거다. 식물을 심어가지고 식물이 광합성에서 밑에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혐기와 호기가 반복되면서 수질 자정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여제 많이 활용하잖아요. 끈삼 접촉이니 뭐 자갈 접촉이니 뭐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그것도 뭐다? 결국은 미생물 집을 만들어주는 거다. 미생물 집을 만들어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어떤 제품은 우리는 중금속을 잘 먹는 미생물을 만들었어요. 찾았어요. 그 미생물이 뭔데요? 그거는 뭐 대엽입니다. 그러니까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 결국은 수질 자정 능력을 위해서는 미생물의 활성화를 높여야 된다. 그런 거고, 뭐 유량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강과 하천이 있잖아요. 뭐 이게 답이 없는데, 어떤 하천은 강이고 어떤 하천은 천이에요. 이게 저는 유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부터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하천에는 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강이 몇 개 있습니까? 강은 28개 있어요. 우리나라 4천 몇 개 하천 중에 지방하천까지 있어요. 그만큼 이거에 빗대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몇 년 한 번씩은 바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닥을 드러내는 시기가 언제예요? 봄이죠. 봄은 갈수기입니다. 근데 그 봄은 다른 생명체들한테는 어떤 시기죠?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가 봄이잖아요. 그 물이 빠진 틈을 이용해서 식물들은 발화를 하고, 양서파충류들은 그 유속이 느린 물이 조금 고인 데를 통해서 산란을 하죠. 그리고 새끼들을 키우죠. 그죠? 이것은, 이 유량이라는 것은 생물 진화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유량 확보 사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1년 내내 같은 유량 흘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하천들이 많이 개발해가지고 유량이 확 적어진 거에 대해서 유량을 확보하는 사업은 꼭 필요하지만, 유량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이 그러니까 1년 내내 똑같은 유량을 흘리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벌써 시간이 54분이네요. 뭐 저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혹시 꼭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뭐 저는 시간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 근데 여기도 이제 시간이 있을 테니까 되는 때까지 질문 받고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한기술사님 오늘 저희 강의 정말 키워드별로 꼭꼭 찝어주셔서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기술사님들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밴드에 한번 기재를 해서 질의 올려주신 분 계세요. 혹시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이준호 기술사님 질의 한번 올리셨었는데 현재 계신가요? 저희 그 성함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혹시 이 기술사님 계시면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그러면 손 들어서 질의 구두로 주셔도 되고요. 메시지로 주셔도 됩니다. 질의 있으신 기술사님들 말씀 주세요. 최연아 기술사님, 김나우 기술사님 손 드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씀드릴까요? 예, 예. 최연아 기술사님 말씀 먼저 하실 줄 알고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참 그런 그 계획서를 몇 번 보게 되는데요, 1년에도.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문제를 느끼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각 하천별의 고유적 특성들을 반영을 하는 하천 기본 계획을 세우니까, 이것이 또 이제 각 밑에 가서 하천 환경 관리 계획 수립할 때 이제 더 힘든 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있어서 우리가 그 환경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재원이 있어야 그게 그 고유적 특성들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지. 지금은 사실 그 하천 기본 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그 고유적 특성을 이렇게
세울 만한 방안들이 없어요, 그 안에. 최근에 뭐, 지금 뭐, 새로 나온 게 뭐, 탄소 저장원, 도시 지역을 관통하거나 인접하는 그 하천에 있어서 뭐, 네, 탄소 확충원 계획이라고. 네. 그러고요. 네. 그 정도 수준이지, 뭐, 그것도 뭐, 고유적 특성을 반영하는 건 아니니까, 뭐가 없더라고요.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 전 버전 이 하천 기본계획 수립 비치미 환경 부분을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참여를 해서 했었는데, 그때 뭘 넣냐면요. 하천을 그때 목표종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목표종을 정해라. 이제 그러한 게 지금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목표종, 대상 목표종인지 그 용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좀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목표종을 제대로 정해라. 목표종이 뭐 붕어, 피라미, 잉어가 아니라 그 하천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목표종을 체계적으로 정해라. 이런 의견을 주시면은, 그럼 또 어떻게 정합니까? 라는 또 피드백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 하천에서 과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식으로 목표종을 정해야지 그 목표에 의해서 이 하천 전체를 실시설계 단계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역 대표종이네요. 기억났습니다. 유역 대표종을 설정하라고 그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역 대표종이라는 걸 가지고 그 기본 계획할 때 유역 대표종을 좀 제대로 선정을 봐라. 그럼 유역 대표종을 선정하려면은 조사부터 여러 가지가 따라가야지만이 선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음 분 계실까요? 네, 김미호 기술사님 질의 주세요. 네, 존경하는 한승환 기술사님, 안녕하세요. 늘 너무 훌륭하시고, 날이 갈수록 더 학자적인 분위기와 면모, 그리고 실무와 학문 간에 완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느껴지고요. 너무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저도 예전에 프로젝트 하면서 한 기술사님하고 협업을 했었는데, 정말 그때 많은 생태학적인 정보와 하천의 복원을 우리 생태복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를 가졌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바뀐 2025년도에 지자체마다 하천 관리 기본 계획을 새로 수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아직까지 일반인들이나 저희 같은 계획하는 전문가들한테 다 오픈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지자체나 환경청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바뀌는 하천의 지구 지정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이 하천 관리 기본 계획에 담아야 되는 내용을 보면요. 하천의 지구 지정이 특별보전지구, 일반보전지구, 완충보전, 보건지구, 근린친수지구와 친수거점지구로 나뉘고 있어요. 근데 특별보전지구의 정의를 보면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구간,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 보호구역,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국가지정 문화재 지역,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라는 이 지구의 특별보존지구의 정의가 있고요. 근데 이 특별보존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보면요. 치수정비 목적의 하천공사는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의 치수 위주의 작업만 할 수 있고, 토사퇴적 준설도 가능하고, 근데 방제 순찰로 자전거길 연결, 문화재 보수, 보안 등은 허용이 돼요. 근데 그 외에 일체 하천 점용 허가는 불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근데 지자체에서 하고 싶은 자전거길 연결이라든지 문화재 보수, 보안, 방제 순찰로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고 있으면서 그 외에 하천 행위는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앞으로 저희가 보건사업, 이 특별보전지구도 생태 가치가 높은 지역, 그리고 상수원 보호 지역,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이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천이라든지 육화라든지 이 아무것도 손 안 대고 뭐 문화재 보수 보완, 자전거길 연결 이런 사업만 하도록 이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을 저희가 생태적인 차원에서 좀 더 그 복원과 유지 관리를 위한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관리 계획 수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30 x 30 그죠? 그리고 MBS 이 모든 사업들이 하천 위주로 가야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천 지역에서는요. 할 수 있는 구역이 뭐 근린 친수지구, 친수 거점지구, 일반 보전지구에서는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이미 다 무슨 하천 주변에 이용시설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좀 하천 관리 계획에 대한 이 생태적인 문구 수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기술사님의 의견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뭐 지역의 환경청과 잘 이야기해서 특별보존지구 안에서도 이런 생태보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게 가능하겠는지 다양한 경험이 계시니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항상, 좀 고민이 됐었고, 또 많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 사업해야 되는데 보전지구는 묶여 있어서 사업을 못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꼼수로 하는 게 뭡니까? 하천 기본계획 변경해가지고 보전지구를 뭐 보건지구로 바꾼다든지 그러면서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복원을 해야 되는,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은 하천 기본계획에서 지구 지정을 할 때 인위적인 편의성에 의해서 지구를 자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우리 저기에 따라서 우리 측점에 따라서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보전지역이니 무슨 지구니 하거든요. 그거는 전부 다 시소에서 만들어 놓은 틀을 가지고 환경을 집어 넣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주도권을 시소 쪽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조언을 설정하려면은 그만큼 비용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평면정의 상태에서 지구 지정을 하는데 그 지구 지정을 이렇게 딱 구역으로 자르지 않는 거예요. 종적으로 자전거길이 연결돼야 되면은 물론 굉장히 도면에 나타나기 어렵겠지만 이것도 돈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보전 지역을 이렇게 구간 잘라가지고 이만큼 보전 지역이 아니라 이만큼 내에서 이만큼이 보전 지역이다. 이만큼은 적어도 사람도 다녀야 되고 산책로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니 여기는 보건 지역이다. 이렇게 조금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예산이 세워지고 한다면은 그리고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두리뭉실하게 복원할 때와 뭐 저기 할 때를 한꺼번에 묶어놓고 전부 보존해라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유도를 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내에서도 복원할 때와 보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은 법대로 우리가 지침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 기본 계획 수립부터 그것이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와야지 밑에서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여기만 특별히 빼가지고 여기 보전 지역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공사를 하겠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해가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실런지. 그래도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그 조언을 우리가 지구 지정을 할 때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하자라는 그러한 의견을 필요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개발이 아니라 제대로 훼손된 데를 제대로 복원할 수 있는 그 품이 넓어지는 거죠. 예. 저희 텍스트로 김남희 기술사님이 그 보존지구, 보건지구 이런 식으로 유네스코 맵처럼 세분화해서 구획을 하라는 이야기신지 확인해
메시지. 예, 뭐 저는 지금 보고는 못 봤는데 어쨌든 그런 네. 식으로 한다면은 네, 어렵겠죠. 돈도 많이 들고 하천 기본 계약할 때 대하천 같은 경우 하면은 굉장히 근데 돈이 많이 들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는 방향을 그쪽으로 계속 조금 러프하게라도 그런 선을 잡자. 그래야지 제대로 뭐 하천 기본 계약 변경하는 일 없이 우리가 또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또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메시지 중에 최상규 기술사님이 하천의 기존 어도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매우 많은데 적정한 대책이 있을지요? 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그죠. 이제 아까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어쨌든 어떠한 종을, 이게 유전자 다양성을 위해서 저는 결국 생물 다양성하고 연결이 되주는 유전자 다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종적 연결성을 확보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확보해 주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붕어나 잉어들은 여름에 홍수가 나면은 서로 이동을 해요. 국지 회유성 어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들은 그렇게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은 굳이 어도가 없어도 돼요. 기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봄, 가을에 이동하는 회유성 어류들이에요. 얘들 갈수기에다가 농사 짓고 하다 보니까 물을 많이 뺏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얘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 유량 확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얘들 자체는 이 종의 유지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을지 모르겠네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물이 작을 뿐이지 물이 없지는 않아요. 그것을 모아서 흘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보시면은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뭐가 좀 다른지 느껴지실까요? 물이 이쪽으로만 흐르고 있죠? 그죠? 일부러 이쪽을 낮춰놓은 겁니다. 갈수기에도 물은 이렇게 흐르라고 일부러 저희가 유도를 해준 거예요. 물 이거를 레벨로 전부 똑같이 레벨로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이러한 흐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쪽을 낮춰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몬순기잖아요. 여름, 가을에 유량이 작으면 작은 대로 이쪽으로 물을 모아서 흘리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외국에서는 이렇게 저유량하도, 우리나라에서는 저협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뭐 제가 모식도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이 가운데를 낮춰주는 거죠. 돌을 할 때, 도 같은 거 만들 때. 이거 하나의 어떠한 좀 방법이 아주 단순한 거지만, 물이 적다고, 야, 우리 물 적어서 보면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물이 적으면 적은 물을 모아 흘려가지고 생물이 이동할 수 있게 해줘야죠. 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법들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또 좀 전에 김미유 교수님 손 한번 들어주셨는데요. 아까 네. 의견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인 질의셨는지.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지부 지정, 하천의 지역마다, 하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부 지정을 할 때 이 지부가, 5개 지부로 묶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보전지구, 일반보전지구, 그 외에 뭐, 진수지정, 뭐, 그런, 곳으로 묶이는데,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 하천 옆에 중도가 갯벌이나 모래 사질로 되어 있어서 제두름이나 저새 등이 찾아오는 곳이었는데 현재는 육화돼서 갈대나 버드나무 군락들이 가득 찬 그런 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이 이제 다시 육화 개선 사업을 해주려면 이 복원을 해주고 장비가 들어가서 복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특별보존지구라는 곳으로 이제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육화된 서식처도 이제 사업을 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전국에 이런 형태로 가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정말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관리 계획이 만약에 이렇게 수립이 되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서 잘못 지정이 되었고
할 수 있도록 보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각 지방 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가능하겠는지 지금 어떤 사례들은 안 하고 있어요. 이 취소를 시키는 바람에 이 사업들을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에서 이걸 따라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승환 기술사님이 특별보전지구 안에 육하 개선 사업을 위해서 하여야 된다라고 이런 걸 어필하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설득을 하면 될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비슷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비슷한 네. 사례가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연구 사업도 되고 있는데, 유격화라고 하죠,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떤 하천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식물로, 녹색으로 꽉 찬 하천이 좋으실까요?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사주가 있고, 자갈밭이 있고, 그런 하천이 좋으실까요? 네, 후자입니다. 후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생태하천 보건 사업에서 식물을 굉장히 많이 심잖아요, 또. 거의 식물에 대한 비용이 뭐 30%, 40% 전체 사업비 뭐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유격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하천에서. 그것은 기후적인 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댐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댐을 많이 만들고 보가 지금 6만 개, 7만 개 있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물의 흐름을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1, 2년 정도 가뭄이 들면은 식물이 활착을 해요. 식물이 활착을 하면은 어지간한 홍수에 의해서 떠내려가지가 않아요. 떠내려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물은 더 커요. 더 크니까 좋은 생물들이 들어와요. 어떨 때는 법정보호종이 들어오고 있어요. 법정보호종이 들어오니까 환경단체에서는 보존해야 된다. 관리하는 단체에서는 아니다. 여기 보존하면은 시수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악의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럴 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비슷한 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법적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지구를 변경하지 않으면은 공식적으로 손을 대기 현재 제도상으로는 힘듭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은 성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성립된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인위적으로 댐을 막고 보를 만들고 유량 물의 흐름을 왜곡시켜서 여기에 이렇게 기존에 있던 서식지가 없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변해가고 있다. 이게 명확하면은 협의를 또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을 봐야 되는 타당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형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그 지역의 구체적인 걸 찾아내서 우리가 이 중요한 뭐 보호종, 법정 보호종이라든지 뭐 위기 멸종 위조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크게 볼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해 가셨나요? 혹시 좀 부족할까요? 답변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예. 최적의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어쨌든 현재로서 그 제도적인 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얘가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태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얘는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법정보호종이 있지만 법정보호종도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좀 등급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여기밖에 안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 나온다 하면은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근데 조금 흔하게 분포하는 법정보호종이다 하면은 얘들이 좀 옮겨갈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일정 부분의 개발, 아니면 다른 행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 저희 공무원들한테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가면은. 여기는 우리가 치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환경단체가 들고 일어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법정보호정보 나오는데 어디 가서 삽질을 하려고 하냐.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서로 협의? 그런 과정, 그러한 식으로 조금 이렇게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준호 기술사님 혹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데
육성으로 질의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이게 예전에 이거 기숙사 공부할 때부터 면접 볼 때까지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고, 저는 이거 필드에서도 계속 이 사항을 계속 봐온 사항이라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 하청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을 이행하는 때 보면은 제가 그 하천의 수생태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고려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은 하천의 바닥에 들어가가지고 중장비로 들어가서 바닥을 준설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불도저가 들어가서 바닥을 준설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이런 그 상위 계획에서부터 그 생태계를 고려한 이런 계획들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대한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까 위에서 김미우 기술사님이랑 뭐 다른 분께서 말씀하신 이 지구지정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하천이 스스로 자가복원을 할 수 있는 그 수생태계 베이스인 하천 바닥을 보전하는 방안을 가지고 이제 하천의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좀 공감대가 있는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왜 발생을 하냐면요. 취수하고 환경하고 담당하는 부서가 이원화돼 있어가지고 매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취소를 담당하는 부서는 자기네들이 예산이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이 뭐냐면은 홍수능을 확보하라는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봄만 되면 비가 오기 전에 깨끗하게 밀어버리죠. 그죠? 그런데 환경 쪽에서는 또 밀어놓은 데를 복원시키려고 또 돈을 투입하고 있죠.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연구사업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결론은 모르겠는데, 친환경적 중설 방안이라는 그러한 연구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설이라는 거 토사가 계속 쌓이고 제방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환경 친화적으로 중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사업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시간 주시면 제가 그 비슷한 PPT가 하나 있는데 뭐 지금 찾는 것보다 시간이 됐으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그러한 중설 사업을 할 때 일부 구간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은 보존을 하면서 우리가 환경 계획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보존이 먼저다. 첫 번째가 기본 방향이. 근데 중설을 할 때도 중요한 부분은 그만큼 퍼내가라 이거예요. 필요한 만큼 파내가는데 그 중요한 부분은 보존을 하고 파내가라.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생물들이 그쪽으로 모이겠죠. 그죠? 모여서 피난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중설이 끝나면 퍼져나가는데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뭐 모식도를 그려놓은 게 있었는데 예전에.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도 또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시술을 하는 분들은 뭐 자기 일이기도 하지만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려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그러한 고려를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항상 합니다. 예. 교육 부분도 그런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 생태계 전문가들이 이제 참여를 지금도 하고 있는 자문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립할 때 당시부터 이제 이 부분 이런 그 전문가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그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있죠. 만약에, 근데 이게 또 중설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중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봄에 하천 통솔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중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하천 기본계획에서 중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대대적인 사업으로 여기 퇴소가 많이 퇴졌기 때문에 뭐 1m, 2m를 걷어내야 된다. 굉장히 많은 양. 그건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가지고 하는 그 중설이에요.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둘 다 중설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런데 하천 기본계획에서 그런 중설 할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이것도 뭐 쉽지는 않겠지만 중설 양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 줄이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치수를 위해서 증설을 하겠다면은 현재로서는 그거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구간은 보존을 해라.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면은 가운데 하중도를 만들어라. 하중도는 그렇게 하면 이쪽 전부 하천 단면을 많이 파내야 되면은 하중도를 만들면서 파내라. 그럼 그 적어도 하중도는 생태계를 위한 공간으로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천 형상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데가 있을 거는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의 환경 전문가로서의 자문 의견은 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이 저도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이 먼저 이제 환경하고 같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 과정 중에 어쨌든 그러한 의견이 전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최인혜 기술사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항상 그 이준호 기술사님 그 고민하시던 거를 저도 늘 고민하고 궁금했던 사항인데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릴 사항은 이제 아까 그 강의 중에 그 갈수기 때, 그 유량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생물과 하천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태하천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평수위, 저수위, 고수위 이렇게 그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 되면 물을 끌어와서라도 그거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그 저수위를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준은 어떻게 판단을 하며 하천 유량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유량이라는 건 항상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운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하천 계획을 잡을 때 유량 계획도 들어가는데 유량 계획은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정해요. 지금 말씀하신 풍평저간, 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 해가지고 갈수량 같은 경우는 1년에 355일 이내니까 열흘밖에 흐르지 않는 양이에요. 아주 작은 양이에요. 그래서 풍평저간 그 하천의 유황을 가지고 잡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기후 특성상 항상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저수량을 목표로 잡아요. 저수량이라는 것은 275일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275일 흐르는 그 물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관을 고려한 유량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태계를 고려한 유량이 있어요. 이 세 개 중에 실현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유량 설정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큰 유량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경관을 고려한 유량이 가장 크게 나와요. 그래서 경관은 배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환경안 쪽이 좀 이제 힘이 세진다. 어쨌든 이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생태 유량을 잡아라. 이게 나와요. 근데 생태 유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생태 유량은 그 지역의 목표종을 정해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류가 됐던 양서파충류가 됐던 생태 유량을 잡으려면 생태 유량의 목표종을 잡고 목표종의 HSI를 알아야 돼요. 그죠? 서식적 적합도 지수를 알아가지고 얘들이 어릴 때부터 성체까지 어느 정도의 유량이 필요한지 그거를 위시해가지고 우리가 유량 확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지를 할 때는 아무리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유량 확보 계획을 할 때는 1년 내내 똑같이 흘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이 있기 때문에 달수든 홍수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벤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내내 똑같은 양을 흘려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달수라는 이벤트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진화의 패턴을 무시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은 있지만 봄에는 좀 적게 흘리는 그러한 미덕도 발휘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 자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목표하는 총의 HSI. 근데 그렇게까지 아직 한 적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보면은 예전에 최기철 박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류의 유량, 그거 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종별로 필요한, 치어기 때 필요한 유량, 성어기 때 필요한 유량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표가 있으세요. 그게 벌써 40년 넘은 거예요.
그거를 아직도 갖다가 쓰면서 우리가 뭐 피라미드를 목표로 할 때는 이 정도 유량을 확보해야 된다. 이 정도 유량 확보가 가능하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대입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뭣도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유지유량 확보 계획을 세워라. 해가지고 유지유량 확보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 끌어오는 계획이죠. 예. 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뭐 자원 기술사님들하고 관련된 거는 어쨌든 목표종을 정하고 어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이제 그들의 HSI 서식처 적합도 지수에 따른 유량이 얼마인지 수위가 얼마인지 그걸 해서 적어도 얘를 목표종으로 적었으면은 이 정도의 수위와 이 정도의 유속은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역으로 해서 이 정도 가능하십니까 하면서 코어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기본계획 단계에서 그런 코어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은 큰 계획을 잡는 단계라서.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 품 넓게 잡아놓으면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러한 의견들이 오갈 수 있겠죠.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그 피라미드 목표종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네. 실제 뭐 논의를 하는 중에 피라미드 목표종을 정했을 때 그게 이제 맞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일반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목표종 설정할 때 그런 일반종도 설정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떠신지 또 좀 예.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피라미, 붕어, 잉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얘들은 우리나라 어디에나 있는 종들이에요. 근데 얘들은 옛날에는 무조건 얘들이었어요. 왜? 얘들조차도 살 수 없는 하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만약에 그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 하천이 얘들이 못 사는 환경이라면은 걔들을 목표종으로 정해도 좋습니다. 아까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생태계가 복원되는 데는 그 단계를 생각한다면 일단 얘들이 먼저 살아야지 다른 종도 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좀 더 세련되게 가자고요. 이제 얘들이 사는 환경이라면은 얘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회유성 어류가 그 지역에 있었다면은 시기적으로 관계는 되겠죠. 회유성 어류가 살 수 있는 그러한 회유성 어종을 목표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천은 이미 특성화된 하천이에요. 다른 하천하고 다른 하천이라는 얘기. 전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민승기 기술사님 손들어 주셨습니다. 마이크, 네, 해주시고요. 네, 드려요. 네, 들리시나요? 네. 예,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지금 7년 정도 동안 그 생태하천 복원 모니터링 하는 하천이 있는데요. 복원의 목표종이 돌고기였는데, 이 돌고기가 조사 중에 공사 중까지는 나왔는데, 운영시 모니터링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운영시 시작할 시기에 방류량이 좀 많이 증가해서 좀 떠내려간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거의 5년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여전히 돌고기가 나오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이걸 가지고 저는 실패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서 성공, 실패를 가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부분, 뭐 어떤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약에 얘가 없다고 하면은 뭐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가 돌고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게 그냥 없어졌는데, 없어진 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유량을 말씀하셨는데, 유량 때문에 없어졌다면 밑에 연속성 확보해주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서 지금 정확하게 궁금하신 게 이거를 성공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인 건지, 이거 실패로 하면 안 되는데 돌고기가 없어져가지고 이거 좀 난감한 상황이신 건지, 뭐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제 네. 돌고기도 문제지만, 네, 예.
하천 수질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 예, 예. 붕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수질 상황이 좋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자체 경계에서 위치하다 보니까 반대편 지자체 쪽에서 그 양어장에 위치하고 있어서 좀 배설물 같은 거를 좀 많이 방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왜 통제가 안 되는지를 물어보니 뭐 지역의 유지분께서 이제 거기 양어장 주인이라서 또 통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씀만 하시고 정말 그럼 관리를 안 하실 거냐라고 물어보면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만 가고 있으니까 저는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안 그대로의 값을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요구를 하시는데 조언을 들어도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방안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한편으로 돌고기라는 목표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은어가 오기 위해서는 여울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의 이제 방안을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고민도 좀 들고요. 그래서 여러 고민이 있어서 돌고기를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돌고기나 붕어나 제가 알기로는 수질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돌고기도 오염에 대한 내성은 어느 정도 커요. 그러니까 붕어가 산다고 하면은 돌고기도 살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돌고기가 없어졌다고 하면은 그 돌고기가 없어진 이유가 오염 때문에 없어진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큰 물이 한번 나서 없어진 건지, 그죠? 그거는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큰 물이 나서 없어진 거다 하면은, 뭐, 돌고기는 흔한 종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조금, 방생을 해서 또 사는지를 한번 봐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로 아주 이게 어떠한 특별히 생태계 유해를 주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생태하천 보건 사업의 그 성퇴를 가능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상류에 양어장이 있어가지고 수질에 계속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은, 이 수계 내에서 살아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여기 계신 기술사님께서 너무 많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담당자가. 그 부분은, 근데 그 양어장 때문이라는 거에 명확하다는 어느 정도 데이터는 제시하실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돌고기를 넣어놨는데도 얘가 그 붕어보다는 내성 범위가 적을 거기 때문에 돌고기가 붕어만 겨우 살 수 있는 수질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돌고기는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수생태계에 대한 내용이고 어떤 생태하천인지 모르지만 생태하천 보건 사업을 하면 그 외에 다른 물리적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 놨을 거예요.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 놨으면은 그거를 공사 전과 비교해가지고 물리적 환경도 비교가 되고, 거기에 따른 생물 다양성도 전후가 비교가 될 겁니다. 그 부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아니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상류의 오염원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해서 조금 복원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그 외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만큼 좋아졌다. 이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일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꼭 그 목표종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목표종은 말 그대로 목표예요. 오면 좋고 계속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얘 돌고기가 계속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이러한 걸 해야 됩니다. 라고 또 제시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일단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능이 아니거든요.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 근데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좀 객관적으로 그래도 예, 그렇게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큰 도움 못 드려서 죄송하네요, 이 부분은.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질의가 지금 현재 연이어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종미 기술사님 저기 텍스트로 메시지 먼저 주셨는데요. 혹시 육성으로 불가능하시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부터 여러 가지 지역을 보면서 이제 과거의 형태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형태를 고려할 때 화장에 대한 고려는 현재 이렇게 많이 되는 걸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좀 과거의 자료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찾아보면은
뭐 고지도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봐도 그 자료를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못 찾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하상을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하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해당 거기에 살고 있던 이제 과거의 종을 확인해서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저기서 지금 기술사님 말씀하신 하상이라는 게 하천의 네. 형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상 말 그대로 하천에 있는 토성, 어떠한 뭐 네, 자갈이나 뭐 토성을 이거에 말씀하시는 따라서 걸까요? 네네 예, 그런 예. 서식 환경이 달라지고 그렇게 따라서 이제 종이 달라지니까 예, 예. 네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자갈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뭘 생각할 수 있냐? 옛날 하상이 만약에 자갈이다 하면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는 유속이 빨랐다. 그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역으로 여기에 어떤 유속이 빠른 데서는 쉬리가 있다 하면 여기는 옛날에 있었다면 여기는 옛날에 여울이 있었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상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옛날이 어느 정도의 옛날인지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는 하천 기본계획 말고는 하상에 대한 자료는 없는 걸로 알아요, 저는. 근데 하천 기본계획 자체가 대하천 경우에는 60년대 후반부터 수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찾아보면은 거기에 일부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플러스 거기에 있던 생물 종, 과거에 어떤 종이 나왔다 하면은 과거에 이 지역의 생태가 어땠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죠. 그죠? 만약에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달뿌리 풀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과거에 여기에는 자갈이었고 유속이 있던 데야. 하류이지만 그러니까 달뿌리 풀이 나오는 데야. 지금은 우리가 막아놓고 토사가 쌓였지만 얘들이 어디 가지 못하고 그냥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찾아가는 게 100% 답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해 가셨을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여기 어떤 물고기가 많이 살았었다면은 그 물고기 생태를 쫓아가는 거죠. 그럼 저기에 어떻겠구나. 그래 쫓아가다 왜 걔가 주로 먹는 먹이원도 쫓아갈 수 있는 거고, 알을 낳는 지역을 찾아보고, 여기엔 적어도 그럼 갈대가 있었네. 라는 걸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이 개에 대한 정보를 쫓아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렇게 화상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는 거는 하천 기본계획 아니면은 없을 것 같고요. 고지도 같은 경우는 그런 하상에 대한 자료는 안 나오니까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최인아 교수님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강의 굉장히 좋았고, 인상 깊었고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서두에 토목과의 협업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실제 현장에서 도시개발 사업 등에 포함되어 있는 지류하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토목 분야에서 많이 주도를 하면서 명칭은 생태하천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사적 제방에 일부 식생이 있고 아까 말씀도 주셨지만 자전거 도로든 거의 이용 공간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생태적 기능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만 생태하천일 뿐 실제로 기능 회복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구조에서 저희 자연환경관리기술사가 계획이나 실제 설계 단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사례라든지 제도적 기반들이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을 의무화한 사례나 아니면은 그렇게 다학제 협업 모델을 조금 적용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조금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만약에 그런 협업이 제도적으로 있었다면은 결과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도가 나쁘지 않으니까 시행이 됐겠죠. 시도들은 몇 번 있었는데, 그게, 제가 어떤 연구 사업도 해봤냐면요. 아까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연구 사업,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물리적 환경과 생물을 연계시키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모니터링을 100% 의무화하는 그런 연구 사업도 했어요. 모니터링을 꼭 해야, 지금 생태하천 보건 사업 하면서 하는 모니터링이 아니라, 그거는 말 그대로 조사만 하잖아요. 1년에 두세 번. 그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토목과 생태와 모든 것을 조사해라.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게 유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그러한 연구 사업들에서 결과물까지 냈어요. 그런데 그게 제도적으로 못 가잖아요. 왜 못 갔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담당자가 바뀌니까 이거 왜 합니까? 예요. 기존 담당자가 있을 때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해서 열심히 결과물까지 내놨는데 다음 담당자가 와가지고 우리 예산도 부족하고요. 이거 굳이 다음에 하시죠 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뭐 그런 사례 있고 지금 또 말씀하신 협업 모델, 이게 물론 제도 차원에서의 협업 모델은 아니지만 제가 황구지천 모니터링을 한 12년간 했습니다. 이거는 생태 하천이 아니라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뭐 모니터링 비용만 또한 15억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매달 나가고 공사에 관여를 하고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러한 거를 좀 했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다툼이 있죠. 시공사는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서 말 한마디 하면은 공사비가 팍팍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시키면 그때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었는데요. 발주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돈을 따먹는 것도 있지만 생태하천으로 해서 자연을 이용하면 돈을 버는 공정이 더 많다는 것을 이 시공사들이 알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를 하면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돈을 더 벌지 않습니까? 결국은 좀 돈이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 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그때 600억 공사였었는데 한 50억 이상 돈이 남았어요.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절감된 돈을 어떻게 했냐? 지역 주민의 민원을 들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이제 당신들이 국가하천이었거든요. 원하는 게 있습니까? 해가지고 하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줘요. 습지가 1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생태 교육을 할 수 있는 습지를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그래도 돈이 남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다가 뭐 시그니처 하나 만듭시다 해가지고 10만 평짜리 무럭새 군락을 만들어 줬어요. 이런 걸 하면은 시공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돈이 남겠죠. 어쨌든 그렇게 조금 같이 서로 발맞춰서 가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만, 얘는 돈만 남아야 되고, 나는 환경만 보존해야 되고, 이렇게 가서는 힘들죠, 앞으로도. 어쨌든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뭐 협업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러한 경우가 있고, 거기에 대한 거는 뭐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그거는 설계 변경이 전체 공사 공정의 60%를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만큼 모니터링을 하면서 많이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겠지만 그런 식으로 환경에 맞춰서 바꿔나간 사례가 있고 그걸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국토부 하천계획과에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사업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사업을 해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최소의 비용을 하면서 모든 사업에 모니터링을 합시다. 우리나라 하천 모든 사업에. 그렇게까지 갔었는데 막판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거 왜 하죠? 이거 뭐 과장보고까지도 못 갔어요. 너무 안타깝죠. 전국 돌아다니면서 생태하천 사례 해가지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한번 이게 전부 다 사례들이 이게 뭐 어쨌든 스토리가 있는 거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예. 네, 저희 질의가 끊이지 않는데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시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기술사님 마지막 예, 예. 질문 하나만 더. 아이고 저는 괜찮습니다. 예. 저도 질문이 있는데 지금 예. 시간상 못 드릴 것 같고 마지막으로 김민영 기술사님 마이크 켜고 마지막 질의 한 포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그 생태보건에서 보건 목표 설정 부분이 제일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그 레퍼런스가 계속 유동적으로 변한다고 하셨는데,
좀 보시기에 뭐 국내외 상관없이 되게 이게 레퍼런스가 잘 설정이 됐고 지금까지 잘 좀 천이라든지 이런 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알려주시면 같이 스터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저희가 이제 하천이 연장도 길고 조사를 하기 좀 이제 이제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조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실제로 설계사무소에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좀 간과하면 안 되는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좀 외주를 줬을 때 꼭 이 부분을 체크를 해라. 이 부분을 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레퍼런스가 잘 설정된 하천이라, 글쎄요, 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시행착오를 겪어오는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 환구지천 하면서 그래도 계속 그 피드백, 자연에 의해서 피드백을 받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고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환구지천 사업이 끝난 지 벌써 10년 정도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저는 지나가면서 가봅니다. 어쨌든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뭐 일순간에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한순간에 나타났으니까 성공이고 또 지나서 없어지면 실패고 또 성공했다가 실패고,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섣부르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만족하는 부분은 분명히 지난번 때보다는 좋아졌고, 그리고 좋아진 게 또 앞으로는 좋아질 거고,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조금, 그러니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우리가 복반대로, 곤충도 목표한 종이 오고, 양서파충류도 오고, 어류도 오면 좋겠죠. 근데 그게 다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얘가 오기 위해서 이만큼 됐다. 이만큼 됐으니까 다음에는 얘가 올 거야. 이것을 찾아나가는데 좀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조사에서 외주를 줬을 때 파악해야 될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외주를 내보내는 사람의 주관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이라기보다는 그 계획에 대한 어떤 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잘해왔는지 못해왔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이거를 조사를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생태계 조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 생물을 위해서 이 시설물을 두면은, 아까 말씀드린 생태보건에서 공학적으로 그 지형에서 유지가 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서야지,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맞고, 그리고 또 목표종이 정해졌으면 목표종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잖아요. 여기에서 A라는 목표종이 있으면은, 이 A라는 종은 이 지역의 어디에다 산란을 하고 어디에서 먹이를 먹고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 이 지역의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혹시 있을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좀 더 세부적인 조사를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는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의도에 따라서 너무나 답변이 많은 부분이라 매주 내보내고 어떠한 조사 결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체크해야 될 게 너무도 많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에는 어떤 계획이 머릿속에 있으시면은 그 계획에 맞는 조사가 되게끔,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맞는 조사인지, 굳이 필요 없는 조사는 저는 안 시켜요. 뭐 세부적인, 그냥 공목록에 공목록 5종 더 추가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갔다 오세요? 이거는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해서 시설물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차라리 사례조사라든지 그런 게 훨씬 더 우리가 계획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도 뭐 좀 너무 두루뭉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질의에 저희 답변 주신 한승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질의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가 네. 질의는 제가 한번 메일 보내드리면서 한번 예. 추가로 좀 더 확인토록 하고요. 저희가 아마도 별도로 이 생태하천 분야를 기획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오늘 명 강의 펼쳐주신 한승환 기술사님께 모두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더 하고 싶지만 그래도 주말에 바쁘신데도 참여해주신 기술사님들 일정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다들 켜주시고요. 혹시 한 기술사님 화면 공유를 해제시켜 주시면 저희가 얼굴이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저 화면 공유를 좀 꺼주셔야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됐나요? 네, 다들 네. 카메라 켜주십시오. 네, 다들 화면 켜주세요. 훈남 훈녀분들, 우리 기술사님들 다들 활짝 웃어주시고요. 다들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아직 다 안 켜져가지고요. 네, 고기영 기술사님, 기술사님, 안 키신 분들 다 보입니다. 지금 저희 가장 귀여운 모습으로, 가장 멋진 모습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 MG 포즈들 좀 해보시고요. 네. 지금 어영돈 기술사님, 김영선 기술사님, 송주영 기술사님 다 안 키신 건가요? 안 키셨어요. 지금 곤란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가장 중심에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가운데 계신데. 네. 찍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주말에도 이렇게, 공부 열정적으로 이제 참여해 주시고 또 강의 준비해 주신 한승환 기술사님 비롯해서 모든 기술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다음 저희 제18회차는 곤충 동정 및 조사 방법에 관련해서 저희 정종희 기술사님이 준비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 뜨거운 기술사님의 학구열에 저 늘 존경하고 있고요. 남은 주말과 또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네, 고영 감사합니다. 기술사님 손 드셨어요. 아마 박수를 잘못 누르신 게 아니었을까요? 질문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기수사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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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